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경영 쪽을 하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게 실제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수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다. 이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한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끔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품이 잘 팔릴 것 같냐 이런 것들도 개별 전문가한테 다 보내요. 근데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전문가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보냈죠. 그럼 각자 의견들을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의견이 다 다르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취합해 가지고 다시 또 보냅니다.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같이 취합해 가지고 보내주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전문가들이 이런 근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또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건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취지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을 아주 대기업들이나 공사공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외부 자문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신뢰도 그냥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 그게 상당히 믿을만하다. 이 델파이 기법 유명하다. 그 다음 제품 100만 개 중에 불량품 수를 100개 이하로 줄이는 것을 우리는 100ppm이라고 합니다. ppm, 100ppm. 이게 순수 국산 품질 인정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시그마가 나오면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죠. 100만 개 중에 3.4개 막 한 이 정도로 이제 6시그마가 줄어드니까 100ppm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거는 순수 우리 국산 품질 인정 제도가 100ppm입니다. 지금은 별로 의미는 없는데요. 그냥 옛날에 오래전에 이거 했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운동으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거를 합쳐서 3S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기원은 포드 시스템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제품을 표준화시키고 부품을 단순하게 만들고 또는 어떤 규격이나 이런 종류들을 단순하게 일정하게 표준화를 만든 다음에 전문화를 시켜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운동을 3S 운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 4번. 1987년 모토로라에서 창안한 불량품 축소 운동. 이게 6시그마입니다. 6시그마.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을 3.4개로 줄이는 거예요. 100만 개 중에 100개 이하로 줄이는 거에 비해서 더 혁신적이죠. 그래서 6시그마가 나오면서 100ppm 제도는 별로 그냥 막 나가리 대뿐 거예요. 그래서 6시그마가 대세다. 그래서 단지 6시그마의 전신은 100pp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유형 자산을 사용하다 보면 유형이란 말은 형태가 있는 자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물건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진부화. 시간이 지나면 좀 낙습니까? 나이가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진부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가치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게 뭐 문화재나 골동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 걸쳐서 n분의 1로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은 감가상각이고 비용으로 실제 처리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 6번에 틈새시장.
틈새 시장이라는 뜻은 가진 말로 시장의 빈틈을 공략해서 새로운 상품을 잇따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다른 특별한 제품이 없이도 충분히 거기에서 뭔가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판매 전략을 우리는 니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니치는 그 나만 알고 있는 낚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나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기서 호황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니치 마케팅이 별로 의미가 없고 중소기업들은 니치 마케팅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는 그런 틈새 시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휴대폰, 스마트폰이 막 유행을 하게 되니까 스마트폰을 껍데기 이쁜 거 만드는 회사,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 그래서 스마트폰 껍데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스마트폰을 살 때 그 위에 그 액정 필름 이렇게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 필름만 생산하는 회사, 최고의 기술로 한번 입히면 떼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이러면은 스마트폰 액정이 금방 부서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액정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또 누구나 처음에 스마트폰 액정 잘못 이렇게 입히면 막 공기 들어가 가지고 막 문제 생기고 이런데, 이것도 공기도 최소화 안 들어가고 이런 액정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 니치 마케팅, 전 액정 필름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기업이 진출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니치 마케팅. 그리고 7번에 360도 평가. 360도 평가라는 거는 동서남북으로 다 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인사평가제도. 과거의 인사평가는 하향식이었다. 위에서 아래로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전통적 인사고가들은. 그런데 요즘에는 동료들이 나를 평가를 하고, 또 나의 부하 직원이 나를 평가하고, 또 나의 상사가 나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우리는 다면평가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면평가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개발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내용을 동료들이 나를 평가함으로써 이 친구는 이런 거는 장점이에요, 이 친구는 이런 거는 단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초점을 두는, 또 경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그런 평가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 시대에 잘 부합이 된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인사고가가 고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진이나 이런 성진고가가 아니라 개발고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경력 개발이나 어떤 자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고가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면평가제인데, 이것도 별로 뭐 많이 우라먹었죠. 이것도 요즘에는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8번, 기업들이 자사 상품에 대한 고객의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적절한 수요를 창출하여 제품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 그러니까 구매 의도를 줄인다는 말은 수요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뭐죠? 수요. 이거 여러분들 특히 경제나 이런 거 할 때 이 용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매 욕구예요. 구매 욕구. 요 단어를 외워두셔야 돼요. 수요를 줄인다는 말은 구매 욕구를 줄인다 이런 뜻이에요. 구매 욕구를 줄인다. 구매 욕구를 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누릴 수 있냐? 좀 이해 안 되잖아요. 원래 마케팅이라는 게 어쨌든지 판매를 촉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를 줄인대요. 어떤 취지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소주 회사 밑에 지나친 음주는 강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는 막 담배 껍데기에 뭐 끊든지 죽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수요를 줄여서 적절한 수요를 유지시키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이 디마케팅입니다. 디마케팅. 디스한다. 떨어뜨린다, 깎아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디마케팅. 수요를 줄인다, 의도를 줄인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9번, 그 광고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아이디어 발상 기법 중에 가장 대표 기법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내포풍이죠, 그죠? 그 브레인스토밍은 그 특징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 발언. 그 지 맘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 발언이 돼야 되고, 비판 금지. 아이디어에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기법으로는 의미가 있다. 요게 이제 되는데, 근데 이게 브레인스토밍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서 옆에 동료가 어떤 아이디어를 새롭게 냈어요. 그럼 거기에서 약간 꼬리만 바꿔갖고 지도 이제 좀 얘기하고, 그러면은 거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다 고만고만한 결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온 그 좀 인기를 또 새롭게 보는 거는 브레인 라이팅.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의견을 적어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거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견서를 다 수렴해가지고 이제 비교해 보는 거. 브레인 라이팅도, 왜냐하면 부장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차마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라이팅을 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요즘에는 좀 많이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 주 10번 2016년 세계경제포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쪽으로 해서 그 4차 산업혁명, 그 우리가요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1784년 영국에서 그 전기기관 와트 그죠? 전기기관을 통해서 전부 다 기계화를 시킵니다. 기계화. 그래서 공장이 기계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가게 되고, 그 도시화가 되는 거고, 또다시 그것이 산업화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어떤 과정.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죠. 그죠?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 이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기계화를 시켜서. 대량 생산. 그 다음 제 2차 산업혁명이 미국이에요. 그죠? 1870년.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하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밤에도 환한 그런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렇게 되네. 기계화를 달성하고 전기를 통해서, 기계하고 전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 요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가는 거죠. 원래 기계화도 돼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전기가 되니까 밤에도 작업을 한다, 안 한다? 야근을 한다, 안 한다? 더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기계와 전기가 결합되어서 대량 생산으로 이제 가게 된 거고. 그 다음 제 1969년 또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하는 게 정보화혁명, 정보를 통해서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제 정보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보혁명. 그렇다가 다보스 포럼, 금방 이야기한 경제 포럼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이게 세계 경제 포럼, 저게 다보스 포럼이에요. 다보스 포럼. 이게 2016년, 그죠? 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는 정보가 전부 다 연결된다. 그래서 그런 정보 연결된 사회, 그게 이제 뭐가 있어요? 정보를 처음에 수집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이 있어야 된다. 사물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했으면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안 저장해야 돼요? 저장해야 되죠.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들을 대량으로 잡아 돌리면 특정한 패턴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빅데이터. 여러분들 아마존 들어봤어요? 아마존. 그죠? 처음에 아마존 이러면 막 그 정글 이야기를 왜 하지?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예요? 아마존 뭐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아마존 뭐 하는 회사인지? 옛날에 저는 서점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거 서점 아니에요. 그럼 유통이에요? 아마존이 유통이에요? 예? 오, 약간 비슷해요. 거의 정답에 거의 근접합니다. 실제 그 베네스 그 회장 있잖아요. 그죠?
그 문어 빡빡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마존의 말 자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이란 말. 여기에 이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실제 그 사람이 아마존은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존이 정글이란 게 전부 다 그게 데이터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 아마존은 유통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빅데이터예요. 그런데 왜 유통 쪽으로 갔냐?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유통이 제일 좋은 거예요. 유통이. 서점이나 이런 거. 전부 고객의 성향이나 니즈 이런 것들을 금방 트렌드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유통. 그래서 아마존이 최근에 인수합병한 회사가 식품회사를 인수했어요. 당신의 가장 그 신선한 아침을 선물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개인정보들이 다 거기에 빅데이터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딥러닝, 학습을 이제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어떤 기술들이에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실제 아마존도 클라우드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 이유는 빅데이터를 돌리려면 클라우드가 빵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동을 시키려면 얘네들 전부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IoT하고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은 ICT, 정보통신기술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물 인터넷은 독일이나 이런 데가 지금 또 빠르고, 클라우드나 이런 건 미국,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는 미국 쪽, 인공지능도 일본하고 미국 쪽, 이런 쪽 강세예요. 그럼 한국은 여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지금 선두그룹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ICT, 5G.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이제 로봇이 이제 만들어지고,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시키면 이제 자기가 판단도 적절하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ICT 기술이 이 네 가지를 한 방에 구동시킬 수 있는 힘은 5G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G가 도입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현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째 VR, AR,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도 이제 이런 거 쓰고 있으면 탁 이렇게 넣으면 다보스 포럼 이런 막 다보스 포럼 장면들 막 회의하는 장면들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저 같은 강사들은 이제 점점점 목을 달아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는가? 설계하는, 교육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로 줄어들겠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직업들이 사라져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수많은 직업들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폭발적으로 빅뱅이 일어나서 확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다 흡입하는 거죠. 요 네 가지 중에 5가지 여기까지 쳐서 어느 한 분야하고는 관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결국은 이게 흐름이 쭉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4차 산업이면 그러면 1차 산업이 언제예요? 이러니까 그 신석기 변홍사요. 막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그 신석기 혁명 이런 거 얘기해서는 안 되고, 불의 혁명, 구석기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고, 4차 산업혁명은 증보연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증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증으로. 전부 다 이 혁명의 공통점은 증으로 다 된다. 다 그런 거예요. 증기, 정보 연결. 이게 네트워크거든요. 연결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는 이미 여러분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에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정보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크 사회다.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까지 전부 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면 거꾸로 추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장소별로 CCTV에 어떻게 촬영이 됐는가를 복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를 싹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수사 방식이 이제 포렌식 수사 이런 것들, 디지털 수사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런 분야 중에 한 분야를 본인의 전문 분야로 잡아서 그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제 11번 기업 업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긴다. 도급. 아니요. 그 정답은 아웃소싱이고 이걸 외주화 또는
이제 도급을 준다. 제3자 도급을 준다. 이렇게 되고 정답은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 근데 여러분들 아웃소싱은요. 원래는 비용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실제로 채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비용 관점으로 아웃소싱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웃소싱은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비용이 싸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핵심 부문이다. 그러면 절대 그 아웃소싱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가 성장이 안 됩니다. 영원히 멈춰져 있는다. 그래서 비용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아웃소싱은 전부 다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족들, 의미 없는 것들만 비용이 싸면 그 과감 없이 아웃소싱을 하는데 핵심 업무를 아웃소싱해서는 안 돼요. 비용이 싸다고 해서도. 그 다음 제 12번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그런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호루라기 휘슬이죠. 그죠? 그래서 불법과 부정을 신고하는 일종의 내부 고발자를 휘슬 블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휘슬 블로워.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또 청렴사회를 가는 관점에서 또 내부 고발자를 휘슬 블로우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제 13번 종업원 한 사람이 뭐 주의와 노력으로 작업상의 실수를 없애고 처음부터 올바른 작업을 함으로써 품질과 원가, 납기를 다 하자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운동. 이게 무결점 운동이에요. 제로 디펙트 무결점 운동이다. GD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GD 운동. 그 다음 제 14번 조직은 회사의 핵심이 되는 직계 조직. 직계 조직이란 뜻은 사장님, 부장님, 요사이 뭐 담당 임원이 있겠죠. 임원. 부장님, 뭐 이렇게 차장, 뭐 과장, 뭐 이렇게 사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라인이 직계 라인. 이걸 라인 조직이라고 해요. 라인 조직. 근데 이 부장한테 조언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어떤 참모 부서들의 역할들을 우리는 스텝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텝 조직. 그래서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모든 조직들은. 그래서 라인에 있는 사람이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지게 됩니다. 라인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조언을 하는 옆에 참모들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과 스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 15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독립적으로 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하는 영업이다. 상호나 특허, 상표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상표 사용권이나 제품의 판매권 전부 다 표준화가 다 돼 있죠. 제품들이. 이런 경우를 우리는 프랜차이즈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그래서 가맹비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프랜이라는 뜻이 일종의 특권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특권을 준다. 여기서 특권을 준다는 말은 너네가 우리 회사 상호를 쓸 수 있고 너네가 우리 회사 제품의 원료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네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초기에는 사업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실제 프랜차이즈는 장사가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주가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쪽에 본부, 그러니까 가맹본부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원료나 이런 원자재도 그쪽 업체에서 정한 업체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원가 절감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알바생들부터 해가지고 세팅되는 비용들이 다 고정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뭐 장사가 되게 잘 된다고 느껴지지만 실제 큰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최근에 프랜차이즈들이 또 많이 망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유명한 프랜차이즈였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면 뭐 옛날에 뭐 무슨 부대찌개 뭐 이런 것도 요즘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옛날에는 되게 인기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여튼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그 다음 제 16번.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말로 소비자가 제품 개발에 요청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그 얘기에서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해요. 주로 과거에 그 집에 있는 주부님들을 그 모니터링 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품 개발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에 LG 생활과학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 김치 냉장고 있죠, 그죠? 그거 주부님들이 개발한 거 아니에요. 주부님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김치독을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다 전부 다 막 땅팔 생각하는데 그 냉장고에 집어넣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가지고 만든 게 그 프로슈머. 원래는 엘빈 토플러가 사용한 용어죠. 프로슈머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주부님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기도 좋고 훨씬 더 주부님들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제 17번 CI는 마크나 색, 그림 등의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서 그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기업의 로고나 기업명과 같은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그 기업 이미지. 최근에는 기업의 브랜드, 특히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CI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제 18번은 별표 체크합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뮤직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의 여러 매체에 사용하는 소품이나 배경 등의 특정 기업의 제품 사용을 홍보하는 상품 광고 기법. 이게 이제 PPL이 되는 거예요. PPL 광고. 그 요즘에 보니까 저 뭐더라. 그 좀 진라면 이런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진라면 이렇게 막 라면 끓이는데 진 이렇게 붙여 있게끔. 굳이 이걸 돌려도 되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런 광고들,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PPL 광고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노출되게끔 하는 방식들, 그런 방식들. 그 다음 제 19번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모든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의 생산, 판매, 인사, 회계 등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여기서 모든 측면을 기업의 자원들을 통합한다니까 전사적 자원관리.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얘기하니까 전사적 리소스 플래닝, 전사적 자원관리 ERP가 되겠습니다. ERP. 근데 ERP는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입력을 막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고가 몇 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그 회사 자체 전산망, ERP 전산망에 입력을 해놓으면 대표이사도 지금 현재 생산량이 얼만큼 오늘 달성이 됐지 체크하면 바로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된 거죠. 그냥 ERP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갈 때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다. ERP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ERP도 도입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런 것들 다 군대에서 다 미군에서 개발해가지고 쓰던 거 일반 기업으로 다 넘어온 것들입니다. 전쟁용으로 최첨단이 미군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제 20번 노동자의 재교육이나 인원삭감, 조직의 재편, 권한 위안 등 함축하는 용어로 기업의 체질이나 구조, 경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리엔지니어링. 업무 재구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일종의 경영혁신적 관점이에요. 전사적입니다. 이거 리엔지니어링은 전사적이에요. 회사 전체의 전략과 회사의 생존 전략과 주로 연계해서 업무를 재구축을 합니다. 그게 리엔지니어링. 그 다음 제 21번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영업실적을 부풀려서 결산하는 것을, 거기 결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부풀린다 이러니까 분식 결산. 그러니까 분을 바른다, 분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풀려서 예쁘게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식 결산. 회계를 그렇게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회계를 조작한다. 그럼 분식 회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떡볶이 이런 거는 분식집이 되는 거고. 자, 22번 마케팅 믹스의 4가지 요소.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제품, 프로덕터,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그 다음 제 촉진은 프로모션 해가지고 4P라고 합니다. 4P 믹스. 그 다음 제 23번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할 목적으로 하루에서 2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매장이다.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떴다가 사라지는 팝업 창과 비슷하다고 해서 팝업 스토어라고 해요.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잠시 한번 바짝 간보는 거죠, 한번. 그리고
그 지금은 일종의 팝업 스토어의 임시 매장이란 뜻인데요. 주로 팝업 스토어의 개념이 갑자기 임대를 냈는데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제가 좀 들어와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싸게. 그 대신에 그 들어올 사람 정해지면 그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팝업 스토어의 예시가 그 인형 뽑기방 봤어요. 그게 전형적인 팝업 스토어예요. 임시로 들어와서 잠시 그냥 돈 이렇게 조금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 또 전문 업체 이제 다시 임대가 되면 중간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형태. 요즘에는 또 인형 뽑기방 많이 없어졌잖아요. 또 한때 바람이 안 불었죠, 그죠? 계속 막 작은 인형 갖다 놓고 나중에는 큰 인형 갖다 놓고 막 하여튼 그게 뽑는 기술이 있어. 이게 따닥 쳐가지고 탁 때려야 돼요. 그게 옛날에 제가 인형 뽑기를 좀 잘했어요. 옛날에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간 달인의 소리를, 그래서 친구를 만났을 때 5,000원을 주면서 저거 뽑아도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집에 결국은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24번 경영자는 업무 목표만을 지시하고 목표 달성 방법을 조급원에게 맡기는 피터 드러크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런 목표 달성과 관련된 이런 관리 방법을 MBO라고 합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 매니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목표에 의한 관리 MBO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부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고, 목표, 이게 그 피터 드러크도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목표의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터 드러크가 항상 직원들한테 그 다이어리 앞에 올해 목표, 당신의 목표 이런 것들을 크게 붙여놔라, 다이어리에. 그리고 매일 보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목표의지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근데 그 MBO의 단점도 있어요.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가 대부분 1년 3년도 가는 목표 없어요. 전부 1년 안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장기적인 어떤 빅피처를 만들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MBO가. 그 다음 제 25번 문제. 구매력이 높은 상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명품 제품을 판매에 주력하는 마케팅을 하이엔드 마케팅이에요. 극소수의 최고급 상류층만 타겟팅을 하는 그런 마케팅이 하이엔드 마케팅, 고급화 마케팅이에요. 하이엔드는 제일 꼭대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이엔드는. 그 다음 제 26번 메신저, SNS, 이메일 등 전파 가능한 매체들을 통해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을 한다. 소문이 난다. 입소문이 난다.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마케팅이 된다. 바이럴 마케팅.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한때 요즘에도 뭐 그렇게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그 블로거, 뭐 파워 블로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막 인기 있고 막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막 들고 들어가기만 해도 막 그냥 공짜로 막 뭐 주고 막 이러니까 그게 역으로 이제 막 뭐 없는겨 막 이러다가 이제 또 부작용도 생기고 그런 파워 블로거들 이런 것들이 전부 SNS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그런 형태들이죠. 그 다음 제 27번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제품의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또는 정부에 의해서 제품을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결함을 서로 이렇게 수리하거나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제도를 리콜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리콜 제도. 이건 뭐 늘 TV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제 28번 행정활동을 직능이나 기능 부분을 전문화시키면서 전문화된 부분을 프로젝트로 통합시키는 단위를 갖기 위해 고안된 조직 형태를 종축과 횡축의 두 가지. 와, 표현이 엄청 어렵게 돼 있어요. 기능 부서하고 프로젝트 부서하고 합쳐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인사, 마케팅, 뭐 재무, 뭐 또 뭐 AS 뭐 이런 부서들이 있겠죠. 기능식 부서들이 있으면 우리 회사
제품의 종류들도 제품 1이 있고 제품 2가 있고 막 이래요. 제품 3이 있고. 그러면은 이 제품 1과 관련돼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개입을 하겠죠. 마케팅 부서에서도 개입을 하겠고 개입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담당자는 몇 명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요? 2명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기는 제품 관리자, 제품 매니저가 있어요. 제품 1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냉장고 사업부다, TV 사업부다. 그럼 냉장고 사업부에 그 전문가가 이쪽 매니지먼트를 하겠죠. 그 뭐 이런 신규 개발을 하는데 R&D를 투자를 또 뭐 하는데 R&D를 하는데 뭐 이번에 연구원을 한 명 더 뽑아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그럼 인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제품 매니저도 있고 인사 담당 매니저도 있고 양쪽에서 통제를 받고, 여기도 마케팅도 이쪽에서 통제가, 그 냉장고 광고는 이렇게 하고 그 광고 모델은 누구로 하고 막 이런 것들로 협의를 하다가 또 이 제품의 어떤 출시되는 시점이나 이런 걸 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통제를 받는 방식. 이거는 원래는 우리 경영학에 보면 명령 일어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라인 조직, 우리 앞에서 라인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만 통제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만 통일된 지시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게 명령 일어나의 원칙인데, 그 명령 일어나의 원칙을 위배한 조직이에요. 매트릭스 조직은. 매트릭스. 이게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세포처럼 안 생겼어요. 셀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 조직. 세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세포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중 권한 구조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중 권한 구조. 매니저가 2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문제가 이 둘 매니저 중에서도 파워가 누구한테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권한이 누가 더 막강하냐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또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보다 얘가 더 파워가 세다, 잘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얘네들이 더 파워가 세다. 그러면 얘네들보다 이쪽에 맞춰서 프로세스가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서 이게 이 조직 자체가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이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매트릭스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신제품 개발에 제일 유리합니다. 신제품 개발. 그래서 시장 환경이 변해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매트릭스 조직이 상당히 단기간에 유용하게 작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9번. 땡땡 기업은 부품이나 완제품을 외부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쪽에 모듈을 전부 다 묶어서 그렇게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듈 기업이라고 해요. 모듈 기업. 요즘에는 다 하청을 줘가지고 전부 다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듈 기업의 형태를 가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와가지고 한 방에 조립해갖고 파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애플사도 실제로 그렇죠. 애플도 다 그래요. 모듈 기업의 형태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시장 환경이 급변했을 때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청업체들을. 그런 장점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너무 많은 걸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컷 직접 투자해가지고 인수합병해갖고 실컷 다 가지고 있었는데 기업 환경이 변해서 얘네들 다 매각시켜야 돼. 근데 투자한 돈에 비해서 매각할 때는 받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은 손해보잖아요. 얘네들을 하청업체로 다 이렇게 두고 있다가, 저가로 딱 두고 있다가 시장 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커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모듈 기업들이에요. 요즘에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죠. 근데 일본은 좀 특이해요.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식, 금방 제가 설명한 게 미국식 기업들, 모듈 기업 이런 것들 다 미국식이에요. 근데 일본 도요타는요, 시장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죠? 아웃소싱 업체가 똑같아요. 시장 환경이 변해도.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일본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미국 얘네들은 일본은 인정을 합니다. 일본은 인정을 해요. 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만 인정을 받는 거죠. 다른 국가들은 뭐 그냥 막 좀 낮게 보고 일본은 인정을 하는 게 좀 자기네들 경영 방식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본은 예를 들어서 한 애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0군데 정도의 협력업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도요타나 이런 데는 한 30개밖에 없는 거예요. 30개밖에. 그리고 얘네들은 시장이 한 3, 4년 지나면 한 20, 30%가 업체들이 막 바뀌는데 얘네들은 10년이 지나도 그 30개 업체가 그대로 하청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도요타는 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건데 이 방향으로 가는데 너네 협력업체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가는 방향과 같이 발맞춰서 그 빨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같이 가기 힘들다. 이런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이 빠르게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연결이 되니까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일본의 특이한 장점이에요. 도요타가 그렇게 하는, 도요타 말고 닛산이나 이런 데도 비슷해요. 하여튼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죠. 장단점은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 30번 문제.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많은 기업들이 기술 기반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 최근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애플, 구글, 아마존 전부 다 대단한 회사들이죠. 페이스북 이런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은 전부 다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플랫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의 컨셉을 가지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각 분야에 1등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1등 아니면. 플랫폼 기업 1등 아니면 다 죽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배달의 민족. 그죠? 배달의 민족이면 배달 쪽에서는 걔네들이 1등이잖아요. 그러면 2등하고 차이가 0.001점 차이 날까요? 엄청나게 따따블 차이 나요. 2등 업체들하고. 전부 다 플랫폼 돼 있어요. 모든 배달을 그 플랫폼, 어플,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분산이 되잖아요. 모든 정보가 배달의 민족으로 어플로 전부 다 왔다가 성강장처럼 서면역처럼 환성역처럼 들어왔다가 전부 다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들이 플랫폼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다. 모든 플랫폼화 될 것이다. 플랫폼화. 여러분들은 이제 출근하면 플랫폼으로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제 그 31번.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서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 여기가 막 웅싱웅싱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버즈 마케팅이에요. 벌이 막 윙 거리는 소리. 버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버즈 마케팅. 자, 그 다음 제 32번. 정통적 관료제 구조와는 달리 융통적이고 적응적이고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는 특별 임시 조직. 그러니까 이 융통성이 많은 이런 조직을 원래 자율적 팀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정답, 원하는 정답은 에도크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 우리가 관료제를 얘기할 때는 뷰로크라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관료제. 뷰로크라시. 뷰로크라시라는 말이, 요 뷰로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책상에서 뭐 하죠? 문서를 생산하겠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통제하는 방식. 그게 관료제예요. 뷰로크라시. 근데 이쪽에 유기적인 어떤 조직, 이런 조직을 우리는 에도크라시라고 해요. 에도크라시. 여기 에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왜 에도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실제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때 에도크 팀, 이것도 군대에서 나온 용어죠. 그죠? 에도크 팀은요, 전부 다 전문가들만 다 모이는 거예요. 저격수, 그리고 뭐 위생병, 응급병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전문가, 또 전자기기 막 전문가, 폭발물 전문가, 최고의 분야들만 다 이렇게 모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팀을 구성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가 전문성이 다 탁월합니까? 탁월하죠.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는 전부 다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작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격오지에 우리 병사가 낙오화됐다. 그럼 그 사람을 구출하러 가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드호크. 여러분들 옛날 저런 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얘네들이 특수부대들이에요. 얘네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당면하는 문제. 그러니까 애드호크라시는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된 거예요.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게 특수 임무가 있어요. 반드시 위한 조직이다. 애드호크라시는 특정 과제가 있어요. 그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상의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 영화 최근에 누구죠? 하정우 나오는 거. 벙커. 이거 영화 인기 없어서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정우 나오는 거 뭐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거기에 보면 다 다르잖아요. 개개인이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장애인들끼리. 근데 팀을 이루고 특정 미션이 있죠. 하여튼 트는 거 그런 임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래를 해서 그걸 따가지고 애드호크라시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유기적 기능. 융통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결정이 나면 또 일치 단결해서 협업을 통해서 바로 적용을 시키는 이런 조직을 애드호크라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제 33번.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살려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워크아웃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제 34번. 땡땡 예산은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0에 제로에서 다시 출발하는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제로베이스 예산이에요. 제로베이스 예산. 제로베이스 예산. 0기준 예산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협의하는 방식이 이 제로 베이스 예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막 늘려 가지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제로에서 다시 구축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35번 기업 상호 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 단합의 형태를 우리는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르텔, 단합, 협정 이런 것들. 현재 공정거래법상 금지를 하고 있죠. 구매 카르텔. 대기업들끼리 모여가지고 중소공급업체한테 협박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네 업체들 제품 살 테니까 얼마에 팔아라. 디스카운트해서 얼마에 팔아라. 만약에 안 팔면 우리는 네 업체를 그냥 거래를 다 끊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협박하게 되면 구매 카르텔. 또는 생산 카르텔. 생산량을 대기업들끼리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차 500대 생산할 테니까 너네도 500대만 생산해라. 더 이상 생산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적정한 가격을 팔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 출혈 경쟁을 막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제 판매 카르텔. 판매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카르텔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단합. 이걸 또 자진신고하게 되면 또 공정거래법상 또 감면을 또 시켜줘요. 좀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 36번. 모든 관리자나 감독자는 업무 수행상의 지휘 감독자이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능력 향상을 책임지는 교육자여야 한다. 현장 훈련을 겸하면서 트레이닝을 받는 일종의 현장 훈련이죠. OJT입니다. 현장 훈련. 현장에서 일을 직접 배우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입사원 훈련 기법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OJT다. 그 다음 제 37번. BCG 매트릭스 관련돼 가지고 그냥 BCG 매트릭스가 답인데요. BCG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답이 성장과 점유 매트릭스 짓는게 젖소 그리고 스타 퀘션 문제야 그 네 가지 다 들어봤죠?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네 가지. 그 다음 제 38번 매출이나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고성장하는 기업을 지칭하는 말은 가젤형 기업.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가젤형 기업. 최근에 이슈입니다.
최근에 그런데 더 이슈가 되는 거 여기에 38번 문제에 옆에 적어둡니다. 유니콘 기업의 조건도 확인해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유니콘 기업. 이번에 왠지 유니콘 기업이 나올 것 같아요. 과전형 기업은 조금 더 됐거든. 그리고 과전형 기업은 저쪽 미국에서 건너온 또 용어인데 뭐 다 유니콘 기업도 미국에서 건너왔지만 그래도 유니콘 기업이 좀 더, 왜냐하면 과제를 본 적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염소처럼 약간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성장을 빠르게 한다 해서 가젤형 기업이다. 멀리 뛰는다. 멀리 뛰어 염소가. 약간 근데 가젤이 좀 우리하고 친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더 낫지 않겠나. 유니콘 기업이 여러분들 토스 그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저도 한두 달 전에 알았어요. 유니콘 기업 그 토스를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나왔는데 저 뭐죠? 신동엽 씨 나오는 거 걔네들 유니콘 기업이에요. 뭐죠? 신동엽 씨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하여튼 이상하다 하면 안 되죠, 그죠? 하여튼 뭐 그 기업도 그 모텔들 막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야놀자 유니콘 기업입니다. 야놀자 유니콘 기업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혁신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유니콘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그 연도에 새롭게 지정된 유니콘 업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개, 4개 정도 된다면 중국은 100개 돼요. 그게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잽이 안 돼요. 중국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 한 3, 4개 지정이 되면 걔네들은 100개씩 지정돼 보니까 그렇게 성장되는 유니콘 기업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39번 두뇌와 정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서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 위주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골드칼라라고 해요. 골드칼라. 황금처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어떤 이런 글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이런 칼라를 골드칼라라고 합니다. 골드칼라. 그 다음 제 40번 특허 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특허 괴물이라고 불러요. 특허 괴물. 이건 그냥 그런 말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제 41번 50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법으로 타사에서 배워오는 혁신 기법. 이게 벤치마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벤치마킹은요 모방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가 벤치마킹한 회사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 회사보다 뛰어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 벤치마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사를 모방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벤치마킹 전략이란 거는 뛰어난 조직을 탐방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 조직의 특성을 배워와서 그 조직보다 더 뛰어난 전략을 내세우는 거. 이게 벤치마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은 경쟁자에게 배운다. 이런 게 기본 슬로건이죠. 벤치마킹. 그 다음 제 42번 단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리니언시, 제가 아까 전에 공정거래법 이야기했죠. 이거는 체크해 둡니다. 리니언시. 일종의 고해성사예요. 까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요분들이 단합을 했어요. 가격을 다 얼마씩 밑으로는 까지 말자. 절대 까지 말자. 다 해놨어요. 그럼 잘 보세요. 너희들 단합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단합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먼저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면책이다. 해놓으면요 불안과 공포. 누가 자진신고할지 모르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 약간 게임 이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가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 먼저 자진신고하면 그쪽만 면책되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어깨에서는 매장당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있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 첫 번째 빠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면제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50% 강경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이 불잖아요. 이 카르텔을 깨잖아요. 한 명이. 그 카르텔은 쉽게 깨집니다. 카르텔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2차 3차 동시에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 방식들이 리니언시 자진 신고 감면 제도예요. 이게 일종의 그 단합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줘서 자진 신고하게끔 만드는 제도예요. 일종의 우리 아까 앞쪽에 보면 약간 그 플리바게닝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검찰하고 그 형사 피의자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도 먼저 얘기하면 자진 감면시켜 준다 우리가. 이런 제도들 리니언시. 그다음 그 한 기업의 신제품이 기존 주력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을 카니발리제이션. 그러니까 자기네들 회사에서 신제품을 냈는데 그 신제품이 자기네들 시장을 그대로 잠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신라면이 고객이 시장이 50%를 잠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농심에서 새로운 라면을 딱 출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바로 한 방에 30%를 잠식을 했는데 그 신라면 먹는 사람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돈 된다, 돈 안 된다? 돈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이나 기획을 짜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자기 시장을 자기가 잠식하는 우를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44번 스포츠 마케팅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거, 옛날에 2002년 월드컵에 주로 활용될 거. 키워드는요,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데도 공식 후원업체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마케팅이에요. 그게 MVC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능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저희 파리바게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그래 되는 거죠. 그럼 수험생하고 파리바게트 저 집 누구 뭐 이번에 수능시험 치는 사람 있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사직구장에서 만납시다. 막 큰 플랜카드 붙여놓고 그 밑에 땡땡치킨. 땡땡치킨이 갑자기 롯데팬에게는 10% 할인. 그러면 10% 할인 전화해서 그냥 롯데팬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까주는데도 왠지 그 땡땡 예를 들어서 뭐뭐 치킨이 왠지 그 어떤 롯데하고 공식 후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 관계인 것처럼 보이면서 대량 주문이나 판매를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이 MVC 마케팅이에요. MVC 마케팅.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피파에서는 MVC 마케팅을 선별을 해서 자기네들 그 공식 그 피파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업체들을 엄격하게 단속을 합니다. 왜 단속을 하는 줄 알아요? 피파 공식 후원사들은 몇십억을 돈을 내고 공식 후원 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케팅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의 표정이 MVC고 뭐고 빨리 그냥 부시고 갑시다 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경제하고 금융할 때 조금 남은 거 뒤에 몇 문제 좀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